오늘은 불화 이야기 가져와 봤습니다. 제 유튜브 댓글에 어떤 구독자님께서 불화도 한번 다뤄주세요 이런 말씀 올려주셔서 저도 불화 한번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됐다 해서 오늘 가져와 봤고요. 오늘 보실 그림은 수월 관음도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우리나라 불화 가운데 정말 중요한 작품이에요. 그 배경도 굉장히 흥미롭고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이 불화를 발원한 원주라고 하죠. 고려의 왕비인 숙비 김씨라는 인물인데 이 숙비 김씨는 정말 삶을 보면 너무나 흥미로운 점이 고려의 두 왕의 왕비였어요. 충렬왕하고 그 아들인 충선왕 두 사람 모두의 왕비였던 그런 김씨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불화를 후원해서 제작할 수 있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숙비 김씨는 김취려 장군의 증손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당시 고려의 명문가 집안의 인물이었습니다. 원래 숙비 김씨는 결혼을 한 번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남편 사후에 충렬왕의 후궁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고려 왕실의 결혼제도 살짝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고려 국왕들은 주로 여러 명의 왕비가 있었는데 충렬왕 이후에는 고려가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해서 사위국가가 되는 그런 셈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고려 국왕에게 원나라 공주가 정비로 한 명이 있고 그 이외에 여러 고려 여성들과 결혼을 하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됐던 거죠. 그런데 고려 시대에는 충렬왕도 그랬고 충선왕도 그랬고 주로 고려 임금들이 원나라에 가서 원나라 공주인 정비와 생활하는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었어요. 그렇다면 고려에서 이 왕실의 대표 역할을 누가 했겠는가? 고려 왕비들이 주로 그 역할을 맡았겠죠. 그래서 김씨도 바로 그런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숙비 김씨는 충렬왕의 왕비가 되면서 그 당시에는 내려졌던 봉호가 숙비가 아니라 숙창원비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충렬왕이 비로소 이렇게 지내다가 충렬왕이 사망한 다음에 다시 충렬왕의 아들인 충선왕이 그 뒤를 잇게 되는데 충선왕 역시 숙창원비를 다시 자신의 비로 삼은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숙비라고 불리게 됩니다. 조선시대 정도의 그 국왕의 혼인을 생각해 보면 결혼을 한 번 했었던 과부가 되었던 여자랑 혼인을 하는 것도 조선시대에는 상상을 할 수 없는데 심지어 아버지의 비였던 여성을 다시 자신의 비로 만든다. 이건 도저히 조선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재혼 또는 여성의 이혼과 다시 재혼 이런 일들이 이렇게 드물지 않고 뭐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왕조차도 이런 일이 가능했다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어떤 여자였길래 이게 가능했겠는가. 이 숙비 김씨는 집안도 물론 굉장히 좋았지만 고려사에 전하는 기록을 봐도 대단한 미모를 지닌 여자였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고려사라든가 아니면 뭐 조선왕조실록 같은 일반적으로 정사에 기록될 때는 가십 같은 거를 다룬다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이 기록을 남기게 마련이잖아요. 그런 기록에서마저 이 여자의 미모가 너무나 대단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독보적인 미모였다는 걸 알 수 있고 외모만 아름답다고 해서 두 왕에 걸쳐서 왕비를 지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수완도 굉장히 뛰어났던 그런 여성인 걸 알 수 있죠. 저는 이런 대목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충렬왕도 그랬고 충선왕도 그랬고 두 임금이 돌아가셨을 때 발인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 장례가 치러지는가 바로 다른 곳도 아닌 숙비궁에서 두 임금 모두 빈소를 마련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여성이 두 임금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왕비였다 이런 것까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숙비 김씨는 고려 자체가 워낙에 불교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숙비 김씨도 굉장히 불심이 깊었다고 하고요. 충렬왕과 함께 보살계를 받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서 이후의 불화 발언이라든가 이런 면들도 그녀의 깊은 신심과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월 관음도 이건 어떤 그림인가? 이 그림은 한 작품의 제목이라기보다는 한 주제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관음보살이라고 아시죠? 우리 불교에서 관세음보살, 뭐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모든 사람에게 좀 고통에서 구해준다는 자비의 보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도 가장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런 보살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림으로도 많이 그려졌고요. 수월 관음이면 물에 비친 달을 바라보는 관음 보살을 그린 거죠. 그리고 가끔은 보살의 발밑에 그 영원한 진리를 구하는 그런 선제 동자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인 도상을 보면 여기에 예쁜 정병, 병이 하나 놓여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버들가지가 꽂혀 있는 그 도상이 이렇게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 자체를 우리가 수월관음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수월관음도는 고려 시대에만 해도 굉장히 그래서 많이 그려졌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는 작품은 1310년에 그려진 수월관음도예요. 제작연대가 남아있는 고려 불화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고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작품 크기가 길이가 4m 20 정도 되고 가로 폭도 뭐 2m 55 이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림을 이렇게 살펴보면 위아래로 좀 잘라내진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전체 길이가 원래 처음에는 5m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전해지는 불화 가운데 가장 큰 불화이고 가장 오래된 불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작품이고요. 그렇다면 이 수월관음도가 뭐 오래되고 크기만 해서 좋은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작품이 정말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면에서 아름다운가? 우리가 흔히 고려 불화의 대단한 점 가운데 그 색채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표현법을 보면 원색을 사용해요. 고려 불화는 그림을 딱 보면 원색, 그럼 우리가 뭐 좀 쨍할 것 같아, 좀 별로야 이런 느낌이 드는데, 고려 불화는 원색을 사용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분한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지라고 놀라게 되거든요. 그건 바로 우리가 배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천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서만 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천 뒤에서 색을 먹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면에서는 색이 은은하게 드러나는 그 배채법을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색채가 원색을 사용했는데도 화려하지만 들뜨지 않고 고상한 아름다움,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고, 이 배채법은 고려 불화에 쓰였지만 조선시대에 넘어와서도 사용이 돼요. 어디서 사용하냐면 우리가 초상화를 볼 때 인물의 그 살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들뜨지 않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조선시대 초상화에도 배채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월관음도 한번 자세히 꼼꼼히 한번 본다면 그 보살의 옷자랑 무늬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정교하게 그려져 있는지 현대 화가들도 똑같이 재현하기는 어렵다고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문양 그대로 있고, 그 문양 가운데 최고는 그것 같아요. 수월관음도 이렇게 쭉 보시면 겉에 걸치고 있는 흰색 너울이 보이거든요. 그게 거의 반투명으로 이렇게 비쳐 보입니다. 어떻게 이 물감으로 이렇게 비쳐 보이는 걸 드러낼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면 하얀색, 아주 작은 붓으로 그린 듯 만 듯 이렇게 십자처럼 이렇게 그려 넣어요. 그래서 그게 점점이 비춰지면서 어떤 부분은 조금 도톰하게, 어떤 부분은 정말 아주 투명하게 그런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들이 대단한 최고의 정교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수월관음도는 길이가 5m 정도, 그 다음에 가로 길이가 거의 3m 가까이에 이르는 그 정도인데, 정말 놀라운 건 보통 그림이 이 정도 폭이 되려면 합폭으로 그릴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배나 비단을 짤 때는 길이가 뭐 30cm, 40cm 요 정도가 이렇게 한 폭이라 그러는데, 보통 일본이나 중국의 불화를 보면 여러 폭을 이어서 그 너비에 맞게 이렇게 그렸다고 하는데, 무려 3m 가까이에 이르는 이 폭을 이음새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3m짜리 폭을 하나로 짜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 정도 특수하게 짤 수 있는 기계를 설치를 하고 거기서 천을 짜내어서 이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숙비 김씨가 이토록 대단한 불화를 왜 제작했을까?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 불화는 누가 그렸는가? 그 기록에 보면 궁중 화원들이 그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실 전체의 불사에 사용된 그런 불화일 수도 있겠고요. 또 뒤집어 말하면 숙비 김씨가 이렇게 왕실 화원들을 전체적으로 동원해서 그릴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권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렸을까요? 연구자들은 각자 여러모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추정하는 분도 있어요. 충렬왕의 3주기를 좀 추모하기 위한 불사에 사용되기 위해 그렸다, 이렇게 추정하는 분도 있고, 그러나 충렬왕 3주기를 굳이 이렇게까지 추모를 했을까? 그건 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충렬왕의 부인이자 충선왕의 어머니인 원나라 공주가 되겠죠? 그 공주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그렸다, 이렇게 추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려의 정치 상황은 원나라 황실의 상황과
굉장히 이렇게 긴밀한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국왕이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나라 황실과의 좀 좋은 관계가 굉장히 필수적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숙비 김씨는 원나라에 가 있는 충선왕의 입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정치적 권력 이런 것에 좀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이 작품을 제작한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분도 있고, 가끔은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당시에 고려인 왕비 가운데 숙비 김씨랑 순비 헛씨라는 두 명이 충선왕의 어떤 총애를 놓고 경쟁을 벌였다, 이런 기록이 있어서 그 순비 헛씨라는 인물도 뭐 대단한 미모를 가진 인물이었고 또 원나라 황실과의 관계도 있어서 권력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녀와의 경쟁에서 자기의 좀 입지, 권력 이런 거를 좀 다지기 위해서 이런 대형 불사를 기획하고 이 불화를 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를 다 떠나서 불교의 깊은 신심에 의해서 그린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당연히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정도 대형 불화를 이게 뭐 몇 개월에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뭐 1년 이상 이렇게 제작 시간이 필요했을 것 아니에요. 이 정도의 불사를 기획을 하고 불화를 후원했다면 아무래도 숙비 김씨는 고려 왕실 내에서의 자신의 어떤 정치적 위상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원나라에서의 충선왕의 또 정치적 권위 이런 것들도 함께 좀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불화를 제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월관음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언제나 볼 수 있을까?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월관음도는 현재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아니 이토록 중요한 고려의 왕비가 후원한 불화가 어떻게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 고려 불화 가운데 90% 이상이 현재 외국에 소장되어 있고 그 가운데 대부분이 일본에 소장되어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물론 어떤 작품이 반드시 제작했던 나라에만 있어야 되는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연유로 그것이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라 약탈이라든가 약탈에 준하는 증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해외로 반출된 작품이라면 그 작품의 거취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죠. 그렇다면 우리 이 수월관음도는 언제쯤 일본으로 넘어갔을까? 기록에 의하면 1310년에 그려진 수월관음도가 이미 1391년 일본의 기록에 등장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1310년에서 1391년 사이 어느 때인가 일본에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그림이 일본인에게 선물로 전해진 것일까요? 사실 그런 확률은 굉장히 낮죠. 왜냐하면 당시에 고려 왕비가 무언가 중요한 불사를 위해서 후원했던 불화를 선물한다는 것도 어색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외구의 침략이 많았던 때였기 때문에 고려와 일본 사이에는 외교 단계가 거의 단절된 상태였거든요. 도저히 선물로 줬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록에 또 보면 고려 흥천사에 1357년에 외구가 침입해서 우리나라 그림들을, 충선왕의 초상 이런 것들을 훔쳐갔다는 기록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마도 이 무렵 언제쯤인가 우리 수월관음도 역시 외구에 의해서 탈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보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현재 수월관음도는 일본에 소장되어 있고요. 기타 여러 작품들도 우리 일제강점기를 전후해서 또는 그 이후에 해방 공간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유로 탈취해 가거나 또는 선물을 빙자해서 좀 이렇게 전해지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보면 일본에도 많이 있고 미국에도 있고요. 또 유럽에도 있어서 제가 개인적인 체험으로는 쾰른에 갔을 때, 쾰른 동아시아 박물관 그곳에 가니까 거기에도 고려 수월관음도가 걸려 있더라고요. 약간 구석 쪽에 걸려있긴 했었는데 여기에서 수월관음도를 만나다니 좀 신기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박물관 분은 고려 수월관음도 너무 아름답다라고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물론 외국 박물관에서 우리 작품의 아름다움이 전해진다면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작품이 전해지는 그 소장 이력이 투명하게 공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2009년에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이 불화 특별 전시할 때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직접 봐야 된다, 우리 이런 말들 작품을 많이 하잖아요. 이 작품이 정말 그렇습니다. 4m가 넘는 불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으로 이어져서 쭉 이렇게 걸쳐 놓으면 1층에서도 보고 2층 옆에 올라가서도 보게끔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가끔 화려한 것은 화려함으로 끝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화는 화려하면서도 장엄하고 고귀한 아름다움이 넘치는 고려 최고의 불화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최근에 우리 대학생이 그린 불화한 점이 SNS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쭉 봤었는데 너무 잘 그린 거예요. 그 학생 말도 이 불화는 고려 불화의 기법을 자기가 이렇게 충분히 연구해서 그렸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만큼 현대에도 충분히 계승될 수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현대에도 우리 불화의 아름다움, 우리 예술의 아름다움 좀 널리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사실은 쭉 보다 보니까 저희 채널 구독 안 하시고 시청만 하시는 분 비율이 80%가 넘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이제 구독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구독 쭉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자분들 좋은 취미 같이 누리시면 좋잖아요. 주변에 이런 문화 얘기, 그림 얘기 같이 하고 싶은 친구 하나씩만 같이 구독, 격려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는 그런 여러분 성원에 힘입어서 더 좋은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